배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충근의 배나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시빌 워, 내란입니다. 예. 예, 벌써 27번째 됐는데, 우리가 그 전쟁 공부하면서 처음에 그 전쟁을 정의 내릴 때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폭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폭력도 어느 규모가 되는 폭력이고, 근데 이제 내란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네. 그 제가 내란을 그거는 전쟁 공부하는 사람은 그거 공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거 뭐 우리가 이 책을 내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네. 우리 그 지도 교수였던 잭 리비 교수하고 윌리엄 톰슨이라는 뭐 아주 전쟁론의 대가 두 사람이 그 저술한 책인데 미국에서는 뭐 아주 그 유명한 전쟁 원인론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 그 기초를 해가지고 전쟁의 원인을 뭐 개인, 그다음에 국가, 그리고 국제 정치, 국제 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책이 쭉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전체가 8장인데 1장은 소론이고 8장은 결론이에요. 근데 2장은 이 사람은 이제 시스템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국가, 그다음에는 사회, 그다음에는 뭐 개인 결정 뭐 이렇게 했는데 책에 보니까 시빌 워라는 챕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독립된 챕터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잭 리비 교수가 완전히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제 정치학자인데 시빌 워가 한 챕터로 들어가 있다 해서 나는 이거를 또 읽을 생각을 사실 안 하고 있다가 무슨 소리 써 있냐 한번 읽어보자고 해서 읽고서 이거를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뭐 욕망이랄까요? 그 아이디어가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빌 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이것이 국제정치학에서 하나의 그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겠구나. 앞으로 북한 문제를 연구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깊이 연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요약한 것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의 지적 자극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냥 전쟁 그러면은 국가가 싸우는 것이지. 근데 내란 그러면은 그렇죠. 국가 안에 국가 속에서 싸우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저도 이제 이것을 혁명론 공부할 때는 이런 얘기가 좀 나와요. 혁명 공부할 때. 그래서 그 혁명을 공부하는 거는 학문적으로는 비교 정치라는 분야에서 합니다. 그 이제 정치학에 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비교 정치라는 분야가 아주 유명한데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의 정부에 대한 연구를 비교 정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교한다는 거는 뭐 어느 나라를 공부하는데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되니까 옆에 있는 거를 비교해 보는 거거든. 뭐 미국 정치만 따로 공부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거를 연구하고 비교해 봐야 되고 또 뭐 독재 국가랑도 비교해야 되고 비교 정부론. 비교 정부론 뭐 그래서 이제 정치학에서 제일 큰 분야 중에 하나가 컴패러티브 폴리틱스라고 그래요. 비교 정치학. 비교 정치학 또는 비교 정치론이라고 그러는데 비교 정치론에서는 그 혁명 뭐 이 내란 이거를 공부를 하는데 이게 국제 정치학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이걸 쭉 읽어보면서 얼핏 듣기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죠.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국제 정치학이 되고 공부 영역일까? 그리고 학자들이 이 잭 리비 교수가 그리고 윌리엄 톰슨은 완전히 이 사람은 대전쟁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2차 대전, 1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정도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전쟁이에요. 뭐 좋아한다기보다도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그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구조를 바꿔놓은 그런 전쟁을 공부한 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 내란이라는 챕터를 놓거나 했는데 내란에서 죽는 사람이 국제전쟁에서 죽는 사람은 월등히 더 많습니다. 그거는 좀 납득이 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이 왜 이 내란을 공부하느냐? 이 사람은 가서 있을 자리에 가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이면은 인간의 정치적 폭력 그리고 정말 그 불필요한 수많은 사람의 죽음 뭐 전쟁은 아무리 그래도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란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면서 이 맨 앞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국제 정치학자들이 관심이 이제 그 내란 쪽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그 정치적인 폭력, 인간의 수많은 사람이 정말 헛되게 죽는 네. 정치적인 폭력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란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 국내적인 폭력은 국제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하는 게 첫 번째 겁니다. 내란은 발생 빈도가 일단은 국제전쟁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내란이 훨씬 많고 역사상 이제 내란을 쭉 써고 국제전쟁을 썼을 때 내란이 훨씬 많은데 특별히 언제 더 많아졌냐면은 1945년 이후에 내란과 국제전쟁의 비율이 내란이 훨씬 많습니다. 그 신생 국가들의 독립과 관계가 그렇죠. 있겠네요. 신생 국가들이 이제 독립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쭉 하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성공하지 못한 나라에서 내란이 나는 것이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신생 국가는 성공을 아직 못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기 전에 내란이 나가지고 국가가 그냥 fail, 실패하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국가, failed state 뭐 이런 용어 나오는데 그래서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가 그 천명 죽어야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 데피니션을 내린 데가 미시간 대학의 COW Correlates of War Project라는 그러니까 전쟁 뭐 관련 요인 연구 계획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데이터를 다 셨습니다. 그런데 1945년부터 1977년까지 국제전쟁은 23개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제전쟁 23개에서 죽은 사람이 3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전쟁 안에서 10만 명 이상은 그 죽은 사람만 부상당한 사람 빼고 그런데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내란은 108개가 발생하는 겁니다. 23하고 108이니까 거의 4배가 넘죠. 네, 4배가 좀 넘네요. 4배가 넘고 108개의 내란 중에서 죽은 사람이 1140만 명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란 하나에서 이 평균 사망자 숫자도 훨씬 많은 거네요. 평균 사망자 숫자도 훨씬 많고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내란의 길이가 이때 뭐 하여튼 총 들고 싸우는 거니까 내란의 길이가 국제전쟁보다 약 4배 긴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945년서부터 그러니까 냉전 시대죠. 근데 냉전 시대의 그 내란의 숫자가 국제전쟁의 숫자보다 약 4배 많고 그리고 죽은 사람도 그렇게 많고 그리고 길이가 길고 그 내란이라는 것은 사실은 소총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총 무기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뭐 트럭도 뭐 트럭 군인 트럭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민간인 트럭 개조한 거 비슷한 뭐 게 픽업 아닌- 트럭들 네. 토요타 픽업 트럭이지. 이런 거 타고 싸우는데 사람도 훨씬 많이 죽고 그리고 또 문제는 국가 간의 전쟁을 나면은 다음번 전쟁 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번 전쟁을 하고 오래 가는데 내란을 한 번 한 나라는 두 번째 내란 끊임없이, 겪을 네. 두 번째 내란 겪을 확률이 4분의 3 정도 된답니다. 그 생각보다 내란이 한 번 많군요. 나면은 네. 75% 확률로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아무래도 내전은 진 쪽이 세력을 그렇죠. 보존하고 진쪽의 그 있다가 분노심이 네. 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인간 역사에서 아주 그 잔인한 그런 그 폴리티컬 바이올런스, 정치적인 폭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정치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국제정치예요 보니까. 내란, 내전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데 국제 정치다. 한 나라에서 이러는데 국제정치인데 그 내란을 하는 팀은 반드시 옆 나라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아프리카 콩고 내전이 그러면 아프리카판 세계 대전이다 이런 그렇죠. 그 얘기를. 뒤에 누가 있어요? 네. 누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그렇구나는 우리는 뭐 그냥 비아프라 공화국에서 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쪽 소련이 무기를 대지 않으면 미국이 되고 네. 큐바가 되지 않으면 또 어디가 되고 나이지리아 내전,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뭐 내전.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구나 하는 건데 2차 대전 이후에 특별히 이제 내전이 많은 거는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민지 네. 식민지들이 이제 해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볼 때 그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 거가 많아요. 영국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얻으러 들어갔을 때 나라를 죽인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근대적 의미의 나라가 나라가 아프리카에 없었죠. 없었죠. 그냥 어디 가서 그래서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네. 전부 국경이 자대고 그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가서 프랑스랑 나눈 거예요. 자대고 여기까지 우리가 갔죠. 너는 밑에 가져라고서. 당시 아프리카의 독자적인 독립국이래야 뭐 이디오피아 정도. 에티오피아하고 저 맨 밑에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연방공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거 빼놓고는 뭐 이집트 그 정도 네. 빼놓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억울하게 뺏겠다가 아닙니다. 그냥 나라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초현대 국가들한테 지배를 당한 것이죠.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식민지들이 해방을 하면서 이제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야단 법석이 나는 겁니다.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언제 전쟁이 나느냐 아주 간단한 거는 정치적 경계선하고 인종적 경계선이 틀릴 때. 이거는 네. 그러니까 정치적 해결책이 경계선은 이렇게 없네. 돼 있는데 네. 인종적 경계선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싸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이 인종이 하나가 한 나라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인종 하나가 한 나라 그럼 서로 싸울 일이 없죠. 그래도 또 싸움 나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물론 싸움은 나는데 근데 그것이 섞이고 언어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그러면 뭐 이거는 운명적으로 싸움하게 되는데 그 싸움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다 지배하다 보니까 그 싸움을 딱 보고서 있다가 이거 우리 편이구나 남의 편이구나 그냥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면 그대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냉전 시대의 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전이라는 거가 엄밀히 해서 정말 내전은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국 교수 중에서 그 사람은 그걸 내전이라고 그러진 않고 하와이 대학의 럼멜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루돌프 럼멜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1960년대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 전쟁 또는 그 외교 정책을 완전히 그 포멀 티어리라고 그러는데 포멀 티어리가 뭐냐면은 공식 이론이죠. 공식 이론. 그러니까 포멀 그러면 공식 이론이 되나요? FORMAL. 네. 공식적인 그러니까 포멀 레터 그럼 격식을 차린 공식 문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물리학 공식이 이런 거 있잖아요. G는 그러니까 그 위에서 공돌 곁들였을 때 공이 떨어지는 그 가속도. 거리 네. 가속도 2분의 1 GT 제곱. 그 물리학 법칙이잖아요. 네. 국제 정치를 그런 법칙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서 전쟁을 공부한 학자인데 그 사람이 전쟁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제 전쟁이 아니라 자기는 내란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이제 바꿉니다. 워낙 죽는 사람이 상대가 안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내란이라고 그러지 않고 사람은 언제 죽느냐? 자국의 정치인들이 자국 국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사람한테 죽는 거는 그렇게 잔인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이 상황을 보니까. 근데 그 내란을 일으키는 그거를 내려누르는 정부.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참 뭐라고 그럴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인간은 왜 죽느냐? 왜 사람이 이렇게 때려 죽느냐? 책 제목이 파워 킬스입니다. 권력이 사람을 죽인다. 권력이 사람을 죽인다는 그 얘기죠. 잘 알면 더 많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권력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국가와 국가가 아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롬멜 같은 사람은 좀 일찍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내란이라는 용어는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궁극적인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인간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거나 정치적으로 죽지 않으려면은 민주주의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답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살해 가능성을 제일 줄인다. 민주주의가 되면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그 얘기죠. 지금 전쟁도 안 하고 내란도 안 나고. 지금 내란 내전 뭐 내전은 이제 제가 좀 많이 썼습니다만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같은 뜻으로 써도 상관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좀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공부할 때 레벨 1, 레벨 2, 레벨 3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묘하게 얽혀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지금 내가 이제 잭 리비하고 윌리엄 톰슨 교수의 견해를 보는데 거기는
뭐 레벨 1, 레벨 2라는 말이 아니라 모티베이션, 그리반스, 그리드 뭐 이런 얘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그 야욕이 있어. 야욕. 탐욕. 탐욕. 네. 탐욕 때문에 전쟁이 난다. 내라는 또는 그리반스. 너무 분노했어요. 분노 때문에 전쟁이 난다. 또는 뭐 오가니제이션이라고 썼는데 전쟁이 날 수 있도록 나라가 너무 후져. 나라가 너무 후져. 그 모티베이션 또는 오퍼튜니티. 뭐 싸움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싸움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정권도 잡을 수 있고. 네,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니까 이 교수님의 분석에 의하면은 여기서는 이 전쟁은 그리드의 그러니까 야욕, 탐욕 때문에 나온 내란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그 그리번스, 분노심이죠, 분노심 때문에 야기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하여간 그러니까 뭐 국가하고 국제 체제 이런 레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이 사람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학자들이 정의 내리는 거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쓰고 심지어는 인터스테이트 국가와 국제 전쟁하고 내란도 엄밀한 의미의 구분이 100%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다 복합적 아니겠습니까? 발발 원인도 복합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든 내란을 그냥 내란으로만 못 쓰고 전부 국제 전쟁의 연장선에서 국제 전쟁의 이렇게 지류라. 대리전 내지 대리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무자히딘 반군, 네. 무자히딘 반군이 그 스팅거 미사일을 들고 다니거든요. 스팅거 미사일은 그 미국이 발명한 건데 네. 그 날아가는 헬리콥터는 다 맞춥니다. 그 사실은 이동성이 좋은 거 아닙니까? 미고 다니는 어깨에 거니까. 메고 다니면서. 어깨에 미고 다니면서 헬리콥터를 쏘니까 그래서 소련이 맥을 못 쓴 거예요. 말 타고 다니는 녀석들이 스팅거 미사일을 들고 다닐 줄은 미처 모른 거지. 언밸런스인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를 내란으로 볼 수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련과 미국이 개입한 전쟁입니다.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내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뭐 탈레반하고 다른 쪽하고 싸운 건데 결국은 미국하고 소련이 뒤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엄밀한 정의가 안 되는데 지금 와서는 또 특히 이 내란 쪽으로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는 국제전쟁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줄어들고 있어요. 국제전쟁의 빈도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느 학자들은 이제 인간이 그 싸우려는 마음이 없어진 거다라고 아주 무지하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핑커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그 천사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안 하는 세월로 이제 바뀌고 있다. 그 문명사회는 전쟁을 안 한다 그랬는데 과연 그럴까요? 안 그렇다가 지금 그 학자들이 안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시빌워라는 거가 바로 국제정치하고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전쟁들이 대신에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빌워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유명한 거가 영국의 시빌워. 그래서 1642년부터 1651년 이 책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메리칸 시빌워. 네, 미국 남북 전쟁. 남북 전쟁인데 1861에서 1865년이죠. 그리고 스페니시 시빌워. 1936에서 1939년인데 스페인 내란, 스페인 내전, 프랑코와 인민전선, 인민전선하고 싸운 거죠. 바로 이거 끝나면서 이제 2차 대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국 내란, 멕시코. 중국 내란은 뭐를 말하는 건가요? 차이니스 시빌워 해가지고 이건 공산주의하고 국공합작, 국공내전, 뭐 이런 거. 국공내전. 그래서 1920년대부터 40년 그리고 러시안 레볼루션. 이거 러시아도 이제 내란이라고 그러는데 1917년부터 1921년까지 백군과 홍군 사이에.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그 국내 전쟁은 아닙니다. 미군도 들어갔었거든요. 이거 진압한다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났을 때 미군 뭐 영국군 다 들어갔어요. 그거 막겠다고. 그리고 멕시코의 그 내전 1910년에서 20년 뭐 이렇게 10년 이상씩 끌었는데 이게 무슨 전쟁이냐는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 전쟁은 두 개의 정부가 있는 게 국제 전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의 남북 전쟁일 때는 남쪽에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고 군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집회도 발행했습니다. 돈까지 있고. 네. 그러면 둘이 싸웠는데 그게 어떻게 시빌워냐는 그 얘기지.
그래서 이게 구분이 엄밀한 의미에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국의 1642년은 어떻게 되는데 이 역사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올리버 크롬웰을 말하는 건가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42년, 51년. 네. 명예혁명은 1688년 아닌가요? 하여간 네. 그래서 이런 전쟁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아직까지 지금까지 시빌워의 가장 중요한 이론은 이제 일단 혁명론 쪽에서 나왔는데 왜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킬까? 그 일으킬까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relative deprivation이라는 티어리입니다. relative deprivation. 상대적인 박탈. 이 이론이 왜 유명하냐면은 혁명에 관한 제일 유명한 이론은 막스입니다. 막스. 칼 막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은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다 독점하는 거지. 내가 부자면은 두 번째 부자도 결국은 없어져야 돼. 내가 다 가져서 이제 하나 남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은 이제 잃어버릴 게 없어. 덤벼들면은 자유도 얻게 되고 쇠사슬도 풀리게 되고. 네, 프롤레타리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인데 그래서 absolute poverty 이제 잃을 거가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게 없는 상황이 되고 그때 혁명이 나고 그게 이제 공산 세계가 건설된다라는 그 혁명론인데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는 혁명 안 납니다. 그렇죠.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혁명이 안 나고 그러면 어디서 혁명 나느냐? 경제가 그래도 올라가다가 쓰는 나라가 혁명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올라가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올라가다가 쓸 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서 보면 요 지점을 끊습니다. 그게 J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제이커브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가 쭉 올라가다가 쓰는 순간 요 지점에서 혁명이 난다. 그래서 제이커브 이론인데 제이커브 이론은 absolute poverty가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 네. 그러니까 전부 걸어 다닐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같이 못 살 때는 다 같이 못 살 괜찮습니다. 때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제 자전거를 샀는데 옆집은 자동차를 산 거야. 그때 자전거를 산 사람이 혁명을 일으킨 거야. 자전거도 어디예요? 걸어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이론이 상대적인 박탈 이론. 그래갖고 1962년에 이 이론이 나와서 막시즘을 아주 참 붕괴시킨 그런 이론이죠. 그리고 테드 거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와이맨 리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게 혁명론 교과서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서도 완전한 그 빈곤보다도 이제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 때문에 이제 이 혁명이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막시즘이 여기서 이제 깨졌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이니퀄리티, 그러니까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이 전쟁의 원인이다 그러면은 그 평등하지 못한 나라가 지금 누구냐 하는. 그렇죠. 어디까지가 평등한 거고 어디서 가난한 나라가 평등하지 못한가, 부자 나라가 평등하지 못한가. 가난한 나라의 소득 격차가 오히려 더 크다고 그렇죠. 가난한 나라도 알고 큽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미국 같은 나라는 소득 격차가 이제 상대적으로 크죠.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오래 한 나라가 아무래도 큽니다. 한국은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소득 격차가 크다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세계적으로 소득 격차가 작은 나라에 사실은 들어가죠. 한국은. 굉장히 우등생입니다. 우등생이지.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 한국보다 소득이 좀 이렇게 고르게 분배된 나라는 도이칠란드 정도. 독일 한나 정도가 한국보다 좀 나은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이 오히려 소득 격차가 더 못하고, 그리고 우리보다 소득 격차가 좀 좋은 나라들은 조그만 나라들입니다. 인구 뭐 500만, 인구 300만. 작은 나라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빌워의 그 첫 번째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 막시즘을 이렇게 맞지 않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그 원인을 밝히는데, 지금 그 크게 학설사항으로 보면은 그리드 그리번스 이론하고 모티베이션 오퍼튜니티 이론하고 이렇게 나눠져요. 크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드 그리번스라는 거는 이제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고서 한 것이
그리드 그리번스입니다. 그리고 모티베이션 오퍼튜니티는 반란의 대상을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네. 이거는 반란을 일으키는 그 액터들. 근데 이제 그리번스 그리고 그리드. 이 그리드라는 말을 쓴 거는 그리번스하고는 달라요. 그리번스는 분노심이거든. 네. 근데 그리드는 분노가 아니라 탐욕입니다. 탐욕과 분노. 내란이 이러는 나라들 보면은 보통 가난한 나라인데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많죠. 네. 그러니까 자원을 수출하고 그리고 뭐 금,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많은 나라들이 네. 이제 내란이 만연하는데. 블러드 다이아몬드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란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란은 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 그리드. 그런데 그리번스라는 거는 그거랑은 다르죠. 이거는 분노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제 내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뭐 야망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지만은 따라가는 사람은 뭐 하여간 뭐 그 이유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이유는 그 직업이 없는 겁니다. 직업. 실업자. 네. 젊은 실업자가 많은 나라. 그리고 이제 젊은 실업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경제 발전이 앞으로 될 가망성도 별로 안 보이고 이러는 나라에서 일어나는데 네. 그래서 이 크게 봤을 때 그리드 그리번스 요 두 가지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리번스가 없는 사람이 어딨냐 도대체 이 세상. 그렇죠. 모든 인간은 다 모든 인간이 전부 그리번스가 다 있는데 네, 분노가 있죠. 분노가 다 있는데 분노가 다 있다고 모든 나라가 다 전쟁 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그 모티베이션 오퍼튜니티라는 이론이 나오는데 모티베이션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싸움하러 가는 건데 죽으러 가는 건데 동기.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동기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 가능성 제로면은 거의 못하는 아무도 거죠. 시도 못하죠. 그래서 모티베이션 오퍼튜니티 이론하면은 북한이 혁명 안 나는 이론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그렇죠. 되는군요. 모티베이션이 있을지 모르지. 네. 근데 기회가 없어요. 거기는 뭐 딱 들고 일어나면 그대로 와서.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트롱 스테이트, 위크 스테이트 하는데 네. 아주 뭐 스트롱의 스트롱 스테이트죠. 도무지 반란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도 보면은 이런 거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퍼튜니티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죠. 나갔을 때 북한 붕괴가 김정은 일어나는 정권이 지금은 무지하게 막강하고 센 정권인데 네. 이거가 어느 날 틈을 보이면은 빈틈을 보이면은 오퍼튜니티가 생기는 거죠. 오퍼튜니티가 생길 때 내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100% 맞는 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회과학이론은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맞는 경우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뭔지를 정확히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거 보면은 핀다운 하기가 어렵다. 그 모티베이션이 뭔지 딱 집어내기가 어렵다는 뭐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냥 다만 일반적으로 내란은 어디에서 나느냐? 가난한 나라. 내란은 가난한 나라에서 나는 거로. 네. 가난한 나라고 그리고 가난한 나라고 뭐 여러 가지가 설명이 다 되는데 국가가 약한 나라. 그럼 이제 뭐가 가난한 나라냐 그러면 또 그렇죠. 정의가 그렇죠. 복잡해집니다만 그래서 약간 뭐 가난한 나라는 리소스가 없다.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의 정부는 국민을 내려누를 힘도 없는 거예요. 조직화, 조직화. 네, 그래서 정부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능력이 약한 나라는 이제 그 권력을 뺏길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근데 이것도 또 좀 정부의 능력이 강하다 약하다 이게 뭐로 구분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가 강한 거고 무엇가 약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최근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는 무색이 약한 것 같아 느낌에. 정부의 그 능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공권력이 당하는 나라는 일단 정부 능력이 약한 나라. 그렇죠. 공권력이 맥을 못 쓰는 나라들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는 공권력이 무지막지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한국은 공권력이 상당히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허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 일반이론은 가난한 나라, 그리고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 내란이 날 확률이 높은데, 내란이 날 확률이 높은 것은 정부가 약하다는 것도 이제 이 근거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정 장악력이 네, 떨어지는 경우를 그래서 말하는 거로. 그렇죠. 그래서 파버티, 네. 가난, 빈곤. 네. 그리고 직업이 없는 다수의 청년. 이게 이제 중동발 튀니지 혁명으로부터 그렇죠. 시작된 4.19 혁명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직업이 없는 청년들이 직업이 없는 교육받은 청년이 많은 나라. 네. 거기도 대학 나온 청년이 꽃 팔다가 꽃 파는 청년이 이제 튀니지. 튀니지. 네. 사관지 뭐 꽃인지 아무튼 팔다가 노점상. 네. 노점상. 예. 그런데 이제 이것도 뭐 사회학이 항상 그런 문제인데, 그럼 파버티가 반드시 그 폭력을 일으키는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냐 하는. 뭐 100% 연계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이 또 시비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그 이론이 발전 중에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뭐 공부한 사례를 뭐 다른 학자들이 공부한 사례를 이 저자들이 이제 이거는 이런 면에서 문제다 하고 그러는데, 파버티가 가난한 것이 왜 모티베이션이 당연히 되느냐? 네. 응? 파버티가 꼭 폭력적인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냐? 가난한 사람은 다 폭력적인 거냐는 그런 문제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란을 설명하는데 하여간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것이 에스니시티, 인종의 네. 이게 이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 같아요. 인종이 다르다는 거. 아프리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종과 국경 간의 불일치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종의 경계선하고 국경선이 뭐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뭐 그러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수니파 시아파는 이제 종교적인 경계선인데, 네. 그 쿠르드족 이거는 인종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아파, 수니파가 서로 다른데 거기에 쿠르드족까지 껴 있으니까 그야말로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라크는 이렇게 우리가 지도 보면은 자대국 근거입니다, 나라가. 그렇습니다. 자대국 근거에서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살고 있는데 38선은 반드시 깨져야 될 선입니다. 자대국 근선이니까. 그죠? 직선으로 자대국 근거. 직선 국경은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자연 상태를 반영한 것은 뭐 구불구불해요. 강과 산과 해가지고. 산맥, 강. 그게 이제 훨씬 안전한 국경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란을 공부하다 보면은 국경선의 모습에 따라서 이게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도 나오는데, 그 에스닉 이 내란, 그 최근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내란입니다. 대부분이 인종 갈등이 나오는 건데, 인종적 갈등.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인종적 갈등으로 내란을 일으키는데, 지금까지 그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인종 갈등에 의한 내란이 그 목적이 그냥 기존에 있는 정부를 쓸어버리는 데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새 정부를 만드는 데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를 하게 되면은 테이크 오버 스테이트, 국가를 테이크 오버하는 그 인종적인 내란, 접수하는 크리에이팅 뉴 스테이트, 아예 새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죠. 독립하려고. 쿠르디스탄이라는 쿠르디스탄 만들려고.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켜갖고 나라를 만드는 거를 터키가 막고 있습니다. 터키 안에도 쿠르드족이 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쿠르디스탄 생기면 터키까지 또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터키 동부의 쿠르드족.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지가 문제가 이라크하고 되겠군요. 터키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라크 내에서 쿠르드족이 나라를 만들면은 터키로 가서 붙는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라크 정부를 날려버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새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 새 정부를 만드는데 쿠르드가 새 정부를 만들면은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이 또 그쪽으로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터키는 그걸 막고 있는. 그러니까 참 아주 묘하게 국제정치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란의 경우에는 국제 전쟁은 아주 이렇게 상대가 안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비슷한 놈들이 서로 싸워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아예 그냥 상대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압제하는 정부한테 덤벼드는 거, 그거는 에시미트리죠. 그러니까 그 균형이 아니라 완전 불균형 전쟁입니다. 한쪽은 뭐 정말 그 정식 군인들이 정식 무기 들고 나와서 이제 덤벼들고, 한쪽은 그 반란군은 아주 허약한 그런 경우도 있고, 둘이 힘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이거를 학자들이 전부 다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분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은 현재의 내란 연구 수준은 이제 리볼브 어라운드 모티브, 그러니까 내란의 모티브가 뭐냐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버서스 오퍼튜니티, 모티브가 있고 그 기회가 있느냐, 이 나라가 내란이 나고 있는데 내란을 일으킬 만한 그 허약한 정부가 있는가 뭐 이런데, 그리고 온셋과 듀레이션, 온셋은 폭동이 일어나는 과정하고 듀레이션은 지속 지속되는 과정. 네. 지금 그래서 내란을 공부하는 사람은 모티브 혹은 기회, 그리고 내란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내란이 지속되는 거, 이 정도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란 연구는 국제정치학자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한 것은 역사가 아주 짧은, 대부분이 최근 연구다. 최근 연구고. 그래서 하여간 이 정부가, 그러니까 failed state라는 개념이 학자들 많이 씁니다. 사실은 북한도 failed state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failed state로 가는데 그것이 내란을 일으킬 만큼은 아직 fail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라크의 후세인, 사담 후세인. 사담 후세인이 미국이 딱 건드린다면 failed state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혼자서는 밑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장악을 하고 누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것도 사실은 failed state인데 스트롱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덤벼. 그런데 그 외부에서 딱 쳐주니까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미처 모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연구가 미국이 1990년에 이라크 들어가면서 헤매는, 2000년에 이라크 들어가서 헤매는 그런 거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연구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고서 이제 지금 제가 이 학자들이 연구한 그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뭐 모티베이션 그리고 이제 오퍼튜니티, 온셋, 듀레이션 이런 것들이 한번 뽑고 보는 사람 다 관심이지. 국제전쟁도 다 그겁니다. 왜 그 전쟁이 시작됐는지, 네. 왜 이 전쟁이 오래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래 끄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관심인데, 이제 요거를 개념적으로 그 칼더라는 여자학자인데, 그 사람이 1990년대 말엽에 올드워 뉴워라는 개념을 이제 만듭니다. 올드워 뉴워. 이거는 그럼 구태적인 전쟁, 신개념 전쟁, 그렇죠. 옛날 전쟁, 신전쟁, 구전쟁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올드워의 시대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올드워는 그 모든 게 뉴워인데, 옛날에 그 올드워는 그 싸움의 원인이 몇 개지로 한정이 됩니다. 뭐 왕위 계승 전쟁, 계승이라든가, 그러니까 누가 왕이 네. 될 거냐, 그리고 이 땅이 누구 거냐, 영토가 영토 누구 분쟁. 거냐,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고전적인 전쟁인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 전쟁의 그 이념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데올로기, 네.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그리고 민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옛날에는 민족이 아니라 왕이니까. 네. 그죠? 그런데 그 역사를 쭉 보면은 인간 역사에서 군인들은 원래는 용병입니다. 용병. 그렇습니다. 용병은 이제 돈 받고 싸우는 군인. 그게 이제 첫 번째죠. 그러다가 용병이 아니라 이제 전문 직업군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장교단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거기에 이제 발전하는 것이 징집군입니다. 나폴레옹 이후에. 나폴레옹 이후에는 징집군이라서 국민들 중에서 이제 군인을 만드는 거죠. 농민들 중에서 군인을 만들고, 지금 다시 오는 무드는 다시 직업군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새는 전쟁 수행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전쟁을 뭐 수행하는, 그러니까 민간인이 전쟁 전문가가 돼가지고 전쟁을 하죠.
여기서 그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용병 직업군, 징집군, 그리고 이제 다시 직업군의 시도로 오는데 군인 하나하나의 전투력을 기준으로 하면은 역시 용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용병은 이제 전투력은 좋은데 전투를 안 하죠. 아, 그렇죠. 전투를 돈을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전투력은 좋은데 열심히 싸우질 않습니다. 직업군이 일단 전투 효율은 제일 좋은 거로 나오죠. 전문 직업군. 이거는 아예 장교단이라 가지고 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지금 확실하고. 미군을 이거로 보죠. 직업군. 네. 미국은 병사들까지도 전부 완전히 정말 진짜 군인이지. 그 지원병제니까요. 지원병제고. 그래서 자기는 나는 이게 체질이 너무 맞아. 난 이거 해야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심지어는 내가 그 작년 11월 달에 그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갔었는데 우리나라 그 미국에서 공부한 그 해군 대령 예비역 한 분이 얘네들은 전부 워머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전쟁을 수행하는 그 기계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그 해사 생도들이 네. 이제 걸어가고 그러는 거 보고 쟤네들은 저 전쟁 기계예요. 완전히 이 기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직업군인데 지금 직업군의 시도로 사실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집군이 없어진 나라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아직 상황으로 이제 징집을 유지하는데 징집군이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병력 수는 많습니다만. 병력 숫자는 많고 네. 이렇게 이제 모티브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시대처럼 그걸 계속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프랑스의 영광, 뭐 네.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그래서 그 옷을 멋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농민들이 프랑스군 병사들 옷 보면은 부럽고 입고 진짜 싶고. 멋있거든. 네. 이건 보면은 뭐 남자들이면 그 옷 한번 입어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징집군이 이제 그런 그 모티브를 가져야지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전쟁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현대 국가가 어떻게 진보하느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Evolution of the Modern State. 그러니까 현대 국가가 진보하는 그 과정에 의해서 전쟁의 형태도 따라서 바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병들이 싸우는 전쟁이 있고 전문 직업군이 하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민족이 하는 전쟁이 네. 있고 왕들이 하는 전쟁이 있고 쭉 바뀌는데 지금 다시 직업군이 하는 전쟁의 시대로 가고 이 칼더라는 사람은 올드와 뉴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말한 뉴워는 이제 정식적인 그 국가가 싸우는 전쟁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시빌워를 뉴워라고 일단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전, 뭐 IS 반군이 벌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테러 집단이 벌이는 전쟁.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뉴워라는 개념이 지금 나오냐면은 소련이 망하면서 전쟁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련이 살아있을 때는 이제 국가들이 전쟁하는 거 그 한국 전쟁 비슷한 전쟁입니다. 6.25 같은 거. 근데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그 조그만 나라들이 생기는데 조그만 나라들이 보통 그 국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집니다. 해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무슨 현상이 났냐면은 세계화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세계화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이 국제화, 세계화 외쳤습니다. 국제화, 세계화한 게 94년 그 무렵이거든요. 네. 93년, 94년인데 그게 소련이 무너지고서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왜 세계화가 되냐면은 소련이 있을 때는 이쪽은 공산주의, 이쪽은 자본주의였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자본주의가 다 먹는 겁니다, 세계를. 그래서 경제적인 국경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정치적인 국경은 있는데 경제적인 국경은 경제적인 사라지는. 국경이 사라지는 그거를 세계화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자본주의가 세계를 다 이제 덮은 것이죠. 미국의 자본주의가 세계를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그냥 쫙 들어가는 거지. 일극 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극 체제가 되면서 경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경제 체제가 되는데 거기에 적응한 나라하고 적응하지 못한 나라가 이제 세계화 시대의 승자와 패자가 딱 갈라지는 겁니다. 승자가 중국이에요, 솔직히. 세계화 시대 가장 덕을 본 나라. 세계화 때문에 가장 덕을 본 나라가 중국이고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도 지금 이제 좀 있었지만은 세계화의 덕을 보기 시작했고 그 세계화에서 이제 밀린 나라들이 중동 국가들입니다. 중동. 그래서 밀려가지고 그래서 세계화에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다가 공산주의가 해체된다면 세계화라는 시대에 적응을 한 나라가 있고 적응을 못한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은 위너 앤드 루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적응한 나라, 실패한 나라. 이 루저에서 일어나는 것이 뉴워입니다. 루저 국가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국가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산주의라는 단단한 정치적 그걸 틀이 가지고서 있었는데 틀을 가지고서 질서를 유지했는데 네. 그것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여간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나면은 이게 적응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다 배급 주는 거를 먹고 살던 사람들이 혼자서 이제 배급 안 주면은 혼자서 못 먹고 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펼쳐져 가지고 세계화 시대인데 거기에 적응을 못 하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또 뭐냐면은 냉전 시대 때는 내란이 나더라도 그 내란이 문제가 없었던 거가 내란을 하는 배후 세력이 있으니까 그 소련 공산주의에 대해서 덤벼드는 그 정권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유주의라긴 월남 같은 게 자유주의는 아니니까 그런 나라에서 베트콩이 덤벼드는 데는 그 배후에 소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배후에 있는 강대국이 없어진 그래서 그 전쟁을 특별히 칼더라는 이 교수가 이것을 뉴워라고 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개념을 지금 만들어서 연구를 하는데 바로 이런 스타일의 전쟁이 최근에 많이 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냉전이 끝나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더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오셰이모 교수 같은 사람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 유럽이 전쟁이 막 나는 걸 보고 차라리 냉전 시대가 더 낫다라는 더 논문을 안정적이었다. 씁니다. 그 사람이 그 미오셰이모가 탁월하고 그 식견이 있는 것은 1990년에 소련이 무너지자마자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우리는 왜 곧 냉전의 시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Why we will soon miss the Cold War. 우리는 왜 곧 냉전의 시대를 그리워하게 될 것인가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이걸 예측을 한 거예요. 이제 유럽에는 훨씬 더 많은 전쟁이 나고 훨씬 개판이 될 거다. 그리고 막 이 용암 분출하듯이 그동안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소련과 미국이 누르고 있었던 거가 이제 눌러지는 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망했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터질 거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냉전이 끝난 그 유럽은 이제 더 이 엉망진창의 세계가 되는데 칼더라는 교수가 바로 그 얘기를 그 주로 이제 거기가 어디입니까 유고슬라비아라든가 발칸반도라든가 그 동네를 보고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그게 완전히 에스닉 클린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인종 청소, 세르비아 그렇죠.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전쟁은 훨씬 잔인해지고 그것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누가 개입해줄 나라도 없고 바로 이런 것을 이제 그 새로운 전쟁인데 거기서 이제 금방 우리가 인종이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종교라는 개념이 끼는 겁니다. 종교. 이슬람 끼고 크리스찬 끼고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나라가 한다. 그리고 인종이 서로 엉망인 나라가 한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끝나고서 실패한 나라들, 그 실패한 나라들이 세계화 시대에 올라타지 또 못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긴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또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과정에 대해서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냥 기존의 정권을 그러니까 리무브한다, 그러니까 쫓아내고, 그러니까 어떤 그룹을 쫓아내고 자기가 거기 권력을 대신 차지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목적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하여간 그 새로운 전쟁이
뉴워라는 개념이 그냥 확 전 세계로 그런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한 나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전파가 돼요, 옆으로. 네. 그래서 그 콘테지온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콘테지온이라는 거는 그 전염병이 전파되는데 전쟁도 전파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특히 이제 이 새로운 뉴워, 그러니까 새로운 전쟁 개념은 그 이미 나라가 후지니까 그 나라에서 이 폭동이 나면 옆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정책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금 새로 나온 그 시빌화, 그 새로운 시빌화의 특징은 비무장 시민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 대 군인이 전투를 하는 게 아니고 군인과 군인이 싸우는 게 아니라 민간인을 아예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전쟁하고 지금 전쟁하고 다른 거가 이것도 이제 통계로 나옵니다. 20세기 초반의 전쟁은 민간인하고 군인하고 죽는 비율이 15대 100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15명 죽으면 군인이 100명. 군인이 100명 죽는 거 이제 평균이에요. 네. 그런데 뉴워, 그러니까 이 시빌워, 20세기 말, 그러니까 1990년대 그때는 민간인 80 그리고 전투원 100.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확 몇 배로 높아진 거죠. 높아졌습니다. 확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더라도 피난이라는 건 있지만은 피난이라는 것은 나라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네. 전쟁터가 아닌 곳으로 가는 게 피난입니다. 그래서 그 6.25 때 피난 간다 그러면은 전쟁터가 아닌 곳으로 가는 게 피난이지. 다른 나라로 가는 건 아니었어요. 난을 피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부산으로 가거나 뭐 대구로 가거나 이런 게 피난인데 지금은 피난이 아닙니다. 요새 전쟁은 아예 사람을 그러니까 영어로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시키는 거예요. 난민. 그러니까 아예 다른 데로 쫓아버리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가죠.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이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이 표적이 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난민 통계가 나오는데 1975년에는 지구 전체의 난민이 250만입니다. 1985년에는 1,050만으로 늘어납니다. 10년 사이에 4배쯤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1992년, 요거는 냉전이 끝난 직후인데 1990년에 소련이 망하잖아요. 네. 그죠? 89년 이럴 때 동부유럽 다 무너지고 1992년은 1,800만 명이 됩니다. 전 1,800만. 세계적으로. 네. 그 1995년에는 1,450만. 그 3천만이 넘는데 그 92년, 95년 되면은 1년에 1,몇백만씩 난민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 타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그리고 국경을 맘 놓고 못 넘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프랑스가 받아주겠습니까? 영국이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밀듯이 이제 그 지금 소위 말해서 그 시빌워 네. 그리고 뉴워 새로운 전쟁의 개념이 전부 다 그 이제 유고슬라비아라든가 뭐 그 중동이라든가 거기 발칸반도에서 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유럽으로 막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그래서 그 population displacement 그냥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아예 이긴 팀이 기적을 차지하고 진 족속이라든가 진 종교는 아예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 칼더라는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전쟁이 새 전쟁이 되고 옛날 전쟁은 없어지는 거냐? 그건 또 아니다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옛날 전쟁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새 전쟁이 지금 그 중요한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네. 지금 우리가 뭐 이미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이 코소보라든가 또 유고슬라비아 이런 데서 난 전쟁들이 국제 전쟁하고 완전히 다른 거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기에 그 코소보 같은 데 보면은 연합군들이 개입하잖아요. 나토가 그렇죠. 개입하고 네. 그러거든요. 바로 이런 그 국제적인 성격이 있고 그래서 올드화하고 뉴화가 자체의 명확한 구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한 거 대충 정리되는데 이제 학자들 얘기할 때 그리번스 그것이 반드시 전쟁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뭐 불만은 뭐 어느 사회나 다 있는데 네. 불만이 꼭 전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분노했어도 북한 같으면 그것이 못 가는 거죠. 네. 그래서
opportunity, 바로 그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라는 것은 이제 그 정권이 약하고 망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또 정치학적으로 좀 이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후세인을 그냥 놔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네, 이라크는 후세인이 있었을 때가 더 안정적이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후세인이 없어져서 엉망이 되었다 하는데 이것도 이 모랄리즘의 문제예요. 그러면 후세인이 있을 때 그 나라가 조용했다는 것은 정말 이건 인간이 아니지. 그렇죠. 너무나 강압 세게 통치의 억눌렸기 결과인데. 때문에. 근데 그 강압 통치가 무너지면서 내란이 났는데 이것은 나쁜 거고 네. 강압 통치에서 조용한 것은 좋은 거고 이거는 그 도덕의 문제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지금 뭐 아직 이거는 엄밀한 그 이론이 발달된 상황은 아니고 계속 그 논쟁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이론을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론에 관한 이건 아주 뭐 그러니까 내가 읽은 건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연구를 했겠지만은 근데 이거를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주제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저는 좀 깊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나가기 27회에서는 시빌 내란 혹은 내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고 그렇죠.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진 군사적 충돌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를 분석해 보면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론에서 연구 주제로 다뤄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국제정치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거는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제껴두고 있었는데 저도 내란 공부는 안 했습니다. 그건 뭐 혁명론이지 했는데 이걸 쭉 읽다 보니까 이것이 국제정치 체제의 변화 이런 데 직접 영향이 있고 특히 북한이라는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잘 보려면은 이런 것도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내전이 발발하는 원인으로는 탐욕 그리고 분노 또 한쪽에서는 이 내전을 일으킬 만한 동기 그리고 기회 등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얘기를 지금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배나가기 다음 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회 주제도 한번 예고를 해주시겠습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테러리즘이라는 것이 또 요새 많이 연구되는 주제니까. 그럼 내전과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내전의 그 테러리즘이라는 거를 다음 시간에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하신 주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연결을 하자면은 올드워가 아니라 이제 뉴워의 양상으로서의 그렇죠. 뉴워의 그 테러리즘. 대표적인 그가 테러리즘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